안녕하세요. 중학생이 되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1세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배은망덕한 인간들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인간들은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신혼 때부터 한 통속이 되어서 돈 없고 가난한 친정과 저를 벌레 보듯이 하였습니다. 그때 당한 서러움과 억울함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여자로 태어난 업보라고 생각하고 고된 시집살이를 눈물로 참아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시댁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은 제 뒤통수를 치고 인생을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소문이라도 내고 싶은 마음에 이 끔찍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은 중산층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크게 돈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해고를 당하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께서 20년간 다녔던 그 회사에서 잘리신 겁니다. 아버지가 해고를 당한 이유는 회사 고위 임원의 비리를 감사원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낙하산 인사로 온 총무이사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총무부장을 찾아가서 총무이사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총무부장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 과장, 그런 건 말해서 뭐 하려고. 원래 그런 거 알고 있어도 말 안 하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 과장이 왜 나서는 거야? 찍히고 싶어서 작정했어? 부장 역시 다 알고 있었지만 총무이사가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몇 달간을 고민하다가 총무이사가 공금횡령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감사원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총무이사가 괘씸한 아버지를 잘라버렸는데요. 아버지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2년 동안 계속해서 크고 작은 비리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모르고 있던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금횡령은 총무이사 혼자만의 비리가 아니었던 건데요. 아버지가 건드린 비리는 다른 임원과 거래처까지 줄줄이 엮여있던 대형 커넥션이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회장까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이 회사 공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친척을 총무이사 자리에 앉힌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건드렸으니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총무이사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이 거래처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취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넘게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내가 우스워? 지금 내가 우습냐고?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방금 한숨 쉬면서 혀 차는 거 다 봤어. 돈 못 벌어온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듣기 싫어. 아휴, 이놈의 집구석. 이젠 마누라랑 자식 새끼까지 날 무시하네. 다정하고 부드러웠던 아버지는 무능한 가장이란 자책감에 엄마와 제게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어쩔 때는 폭력까지 휘두르셨어요. 그러다가 3년 뒤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3번에 걸친 수술과 2년간의 병원 생활로 5천만의 빚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 빚을 갚아나가야만 했죠. 그때 회사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격리 일을 하면서 남편을 지켜봤는데 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번번이 눈이 마주쳐서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정혜 씨,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요? 저는 사장 아들이라 신기해서 쳐다본 것인데 제 눈빛이 호감의 눈빛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길래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가만 보니까 한 번 차였다고 기죽지를 않더라고요. 퇴근 시간만 되면 같이 밥 먹거나 술을 마시자고 졸라댔어요. 저는 남편이 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이 들었죠. 사적으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는데요. 사장님께서 저와 남편이 몰래 만나고 있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진지해져서 결혼할까봐 걱정되셨는지 근무 도중 남편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너 혹시 격리 보고 있는 정혜랑 사귀고 있냐?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딱 봐도 알지. 그렇게 티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몰라? 애는 착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해야지 나중에 부부싸움도 덜 할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조건 보고 결혼하나요? 제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건 따져가면서 결혼하면 저 영원히 결혼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격리나 하던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정애냐? 좋은 말 할 때 다른 애 찾아봐. 그날 이 대화를 엿듣고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가진 게 빚밖에 없는데 사장님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당연했죠. 제가 부모라도 더 나은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멀어지려고 연락도 줄이고 회사에서는 사무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제가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남편이 저를 따로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혜야, 너 요즘 이상하다. 연락도 잘 안 받고 왜 자꾸 피하는 거야? 내가 말 걸면 단답만 하고. 혹시 화나는 일 있어? 그걸 몰라서 물어요? 저 오빠랑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사장님이 우리 사귀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잖아.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아직 너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 너랑 친해지면 생각 바뀌실지도 몰라. 사장님이랑 어떻게 친해져? 우리 둘만 좋다고 결혼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지도 모르고.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잖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해야지. 뭐? 그럼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정혜야, 다시 생각해보자. 아버지랑 엄만 내가 설득해 볼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붙잡으니까 헤어지기 어려웠죠. 남편은 부모가 반대한다고 저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사장님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죠.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사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사장님이 절 좋아하게 되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2달 뒤에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제 시아버지가 되신 사장님께서 남편과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만약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다른 경쟁회사에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해요. 뭐? 민철이 너 지금 뭐라 했냐? 땡땡사에 그걸 넘기겠다고? 네가 지금 미쳤어? 감히 아버지를 협박해? 아버지,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정혜를 며느리로 드리고 좋은 거래처 확보하실래요? 아니면 이 거래 아예 그만두실래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남편을 말렸을 텐데 결국 시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시니까 마지막 수단을 쓴 거라고 합니다. 전 이것도 모르고 좋다고 결혼식을 올렸네요. 덕분에 저는 시부모님께 밉보여서 원치도 않는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까지 찾아가서
따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 살 돈은 있고? 혼수도 안 내왔으면서 분갈하겠단 거니? 아니요, 어머님. 같이 사시면 어머님이 불편해하실까봐.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안 그래도 몸 안 좋아서 집안일 도울 사람 필요했는데 잘 됐다. 얼른 이삿짐 옮겨. 제가 남편한테 말해서 따로 살고 싶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남아도는 방도 많은데 굳이 분가해야겠냐고 따지셨습니다. 보나마나 저를 옆에 두고 살림을 시키면서 부려먹을 속셈이시겠죠. 결국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갈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사느라 저는 방에서 편히 누워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만 절 괴롭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손아래 시누이는 저를 아예 가사도우미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집안일을 시키다 못해 혼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뭐야 이게?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언니, 이리 좀 와봐. 시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길래 가봤더니 너덜너덜해진 속옷이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이 속옷이 세탁기에서 나왔냐며 왜 이렇게 했냐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건 실크 소재라서 손빨래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게 뭐야? 비싼 건데 완전 걸레가 됐잖아. 시누이는 큰마음 먹고 산 명품 속옷이 망가졌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린지 아냐고 난리를 치길래 한숨을 쉬면서 사과했죠. 미안해. 내가 깜빡하고 그냥 세탁기에 넣었네. 다음엔 진짜 조심할게. 그런 정신머리로 살림을 어떻게 해요?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럴 리가 없잖아. 아이씨, 짜증나게. 돈 없고 무식하면 시키는 거라도 잘하든가. 정말 멍청한 건 답도 없다니까. 저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시누이가 짜증을 내면서 제 어깨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말리기는커녕 비아냥되기 바빴습니다. 효정아, 그만해라. 시장에서 파는 속옷만 입던 애가 명품 속옷이 뭔진 알겠니? 그러니까 쥐가 실수해놓고 괜히 짜증내고 있어.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비꼬면서 시누이 편을 들고 거기에 신난 시누이가 저를 대놓고 비웃었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일어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두 모녀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하는 법이 없었고 늘 잔소리하고 구박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집안이 가난한 탓이라 생각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1년 뒤 남편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베트남에 수출을 하려고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사업체와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거래처를 관리하려면 남편이 베트남에 가야만 했죠.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3년만 참고 있으란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눈 딱 감고 3년만 참자. 내가 베트남에서 성공하고 오면 분가하자. 내가 제대로 호강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3년? 1년도 힘들 것 같은데 3년?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가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거야.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당신 시댁에서 나오게 하려면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럼 딱 3년이다. 더 길어지면 안 돼. 그 뒤로 우리 분가하는 거다. 나랑 약속해. 남편을 베트남으로 보내는 대신 돌아오면 꼭 분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베트남에서 아예 사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한국에 온 사이 딸아이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제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 있죠. 게다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아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대사관 직원을 만나 병원으로 가니 정말 남편이 죽은 채로 누워있더군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 붙이셨죠. 네가 왜 여기 있니? 남편도 죽었는데 네가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빌부터 사려고 하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려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베트남에서 죽은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집안의 며느리 잘못 들이면 서방 잡아먹는다는데 그 말이 딱 맞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아니 인연이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 억울해서 그래요. 그동안 무시당한 것도 억울한데 남편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저를 쫓아내려고 들어요? 양심 없는 년? 너까지 꽤 억울하다고? 듣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나갈게요. 있으라고 사정해도 나갈 거라고요. 남편 장례만 치르고 바로 나갈 거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른대? 절대 안 된다. 더 이상 볼 생각 없으니까 썩 나가거라.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고함을 지르길래 눈물을 머금고 나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니까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나. 우리 딸이 남편을 잃었는데 감히 쫓아내?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다. 남편 될 놈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댁도 같이 보는 거였는데. 엄마, 나 너무 억울하고프네. 그동안 당한 수모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 제가 울면서 그동안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못한 시댁살이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이혼했어야 했는데 왜 참았냐고 그러면서 우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같이 살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읽어놓은 베트남 지사를 관리하다가 몇 달 뒤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남편 덕분에 베트남의 거래처를 뚫어서 재미를 톡톡히 본 시아버지께서 거래처 사장 말만 듣고 중국 진출을 시도했다고 하죠. 자네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이 제일 큰 거 알고 있지? 이제 슬슬 중국 쪽 노려봐야지. 언제까지 푼돈만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 무슨 방법으로? 자네가 중국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나? 나만 믿어. 내가 중국에서 일해봐서 알아. 거래처 사장은 중국 시장을 노려보자면서 5억이 넘는 착수금을 요구했고 시아버지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5억이 넘는 돈을 착수금으로 줬다고 하는데요. 거금을 들였으니 얼른 시작하자고 재촉했지만 거래처 사장이 오히려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해요.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뒷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야. 허가 받으려고 해도 여기저기 뒷돈 찔러줘야 하니까 가만히 있어. 너무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고. 사업 허가만 나면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거래할 고정 거래처까지 만들어뒀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중국어로 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서류들을 보고 고민하다가 베트남 지사를 처분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중국에 올인한 셈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말리셨다고 하는데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조 사장이 누굴 속이고 뒤통수 칠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통관허가만 나오면 끝난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 같은데. 사기꾼은 무슨 사기꾼이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내셨죠. 하지만 거래처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여러 번 받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뒤 중국으로 간 거래처 사장이 시아버지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지사를 내러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돈을 가지고 튀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 순식간에 도박에 빠지셨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도박꾼 말에 넘어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액수를 베팅했다가 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공금까지 곶감 빼먹듯이 쓰다가 회사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아버지께서 15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고백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실 뻔했죠. 아이고, 이제 망했네. 어쩌면 좋아. 빚이 15억이라는데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집까지 압류되어서 길바닥에 나앉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시댁이 벌 받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돈 좀 있다고 내 딸 구박하고 쫓아내니까 그런 천벌을 받는 거야. 그런 놈들은 혼쭐 좀 나봐야 돼. 맞아. 시댁이 벌 받으니까 우리가 잘 되네. 진짜 사람 죽으란 법 없나 봐. 제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외동딸이었던 저희 엄마에게 논과 밭이 있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엄마는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동네 사람들 말에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 땅이 농지여서 경작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농사지을 형편이 안 돼서 벌금을 피하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15년 뒤에 그 일대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엄마가 돈방석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연락해 아양을 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엄마를 통해 모두 다 전해 들었고요. 엄마도 글쎄 시아버지께서 도와달라고 아양을 떨면서 들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사돈, 소문 들었어요. 가지고 있던 땅이 대박났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더니 이젠 갑부가 되셨네요. 뭘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과부를 하늘이 딱하게 여기신 거죠. 딱하게 여기긴요. 딱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사업을 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자기가 사기당하고 자기가 도박에 빠졌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아버지가 무척이나 염치 없어 보였죠. 저희 엄마도 어이없어 하면서 딱 잘라 말했어요. 뭐? 저보고 도와달라고요? 저기요, 이것 보세요. 제 딸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젠 도와달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사돈, 그때 일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회사를 전부 새애기한테 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딸한테 회사 넘겨준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저한테 회사를 준다고 하길래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가진 돈으로 회사가 부도이기를 면하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 회사를 제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제 말 못 믿으시겠다면 변호사 앞에서 각서 써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이러다 망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회사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주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천천히 배우기만 하면 돼. 지금 후계자 자리를 저한테 주시려고요? 신우인 어쩌고요? 내 딸은 후계자감 아니라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 너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투자 명목으로 도움을 주면 매달마다 투자금 외에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엎드려서 비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한테 와서 이러는 걸까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말하는 조건도 나쁘지 않으니 10억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투자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그 돈으로 노후 대책을 하려고 했는데 의논 끝에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당연히 저도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인 게 걱정되긴 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무작정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서 생각이 있어서 승낙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계약서도 받아뒀고 건물보단 회사에 투자해서 매달 수익 챙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구나. 네가 회사 차지하면 CM이랑 신우도 널 얕잡아 볼 일 없을 거다. 엄마가 며칠 뒤에 계약서대로 시아버지께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아버지께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시댁도 압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제 눈치를 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다 건네더라고요. 아가, 고맙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용서해다오.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머리까지 숙이시길래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까지 제게 사과를 하며 시댁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 자세로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저를 대표이사로 앉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죠. 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시아버지께서 고위 임원들 회의를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표이사라고 이야기해 주길래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신임 대표이사님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임원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하해 주어서 엄청나게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격리일만 하던 제가 대표이사직에 오르다니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민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 싶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회사 일을 아예 안 해본 것이 아니라서 헤매지 않고 금방 배울 수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도 몇 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해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가,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아직은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 된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나 임원들이 가지고 오는 결제 서류에 형식적으로 사인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 4년이 지나가니 저도 알아가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표이사직을 무사히 해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투자에 대한 지분으로 매달 수익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할 거리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의 걱정은 무슨 사치다, 사치. 요즘 세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달 돈이 저절로 들어오다니 이런 게 바로 신선 노름 아니겠니? 이러다 돈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 시아버지를 믿지 못하던 엄마도 이젠 마음 놓고 시아버지가 하는 말은 전부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믿게 되면서 사이도 돈독해져 갔죠. 아버님께서 퇴근하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늘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어땠냐? 사장 자리에 앉아보니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니까 편하게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이 언제까지 도와주실 수 없으니 저도 하루빨리 제 몫을 해나가야죠. 부담 갖지 말게. 안 사돈 아니었으면 난 벌써 알거지에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시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 게 보였죠. 저도 점차 아버님을 신뢰할 무렵 시아버지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게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새로운 사업이라면 어떤 건가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께서 다른 임원들을 쳐다보면서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획이사가 대신 나서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회사의 판매망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길게 설명드리자면 어려울 테니까 지사를 몇 개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이사는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려다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류에 사인만 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기획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사장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말씀하세요. 기획팀장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주위를 살피더니 쪽지를 건네주면서 속삭이더라고요.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도청장치가 있거든요. 도청장치라니. 깜짝 놀라서 책상 밑이나 의자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기획팀장이 준 쪽지에는 퇴근 후에 땡땡 카페로 오라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로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기획팀장이 보이더군요. 제가 아는 체를 하니 기획팀장이 부들부들 떨며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어서 말해달라고 재촉했더니 기획팀장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전임 사장님 며느리 되신다면서요? 지금 전임 사장님하고 임원들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다고요. 그냥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기획팀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럴 수 없다며 잔뜩 흥분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자 기획팀장님이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이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께서 임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회사 공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곧 회사에 있는 자금을 전부 빼돌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부도를 낼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기획팀장이 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일러요. 그 인간은 저번에도 회사를 말아먹은 전적이 있으니까요. 도박에 빠진 놈을 믿는 것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도박 맛을 잊지 못해 아직까지 카지노를 오가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카지노에 가려고 회사 공금에 돈을 댔다가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동업자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타겟이 된 거고요. 저희 엄마가 돈방석에 앉았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모녀를 이용하려고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사인한 서류를 언급하더군요. 사장님께서 사인한 서류는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데 이용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사장님을 고발하게끔 할 게 뻔해요. 시아버지와 임원들이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면 바지 사장인 저는 꼼짝없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대표이사직에 앉히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아버님을 믿은 게 후회가 되네요. 세상에 누가 투자금 줬다고 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내어줄까요? 시아버지를 믿은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려준 기획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그 말을 믿으라고요? 입 닫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말해준 거죠? 제 친한 친구도 당했습니다. 민철이 녀석도 몇십 년 동안 이 회사 다니며 모든 걸 내걸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자꾸 민철이 녀석이 생각나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큰일이 나기 전에 빨리 손 쓰셔야 합니다. 믿기지 않으면 직접 보라며 기획팀장이 자기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제게 주고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죠. 형사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형사가 아버님 손목에 수갑을 채워버리자 아버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나한테 수갑을 채우는데? 뭐? 네가 신고를 했다고? 아가,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뭘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일단 수가 풀고 이야기 좀 나누자. 끝까지 오리발 내밀 셈이세요? 당신이 회사 돈 챙기고 도망가려고 했잖아. 형사님, 전 이분이랑 이야기할 생각 없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데려가 주세요. 형사가 아버님을 데려가자 어이없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엄마가 시댁을 찾아가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다짜고짜 물건을 집어던지다 못해 시어머니의 뺨을 갈겨버렸죠.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돈에 미쳐서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네 년도 감옥에 들어가야 해. 두고 봐. 내가 꼭 감옥에 넣어줄 테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엄마가 진짜로 고소를 할 줄은 몰랐나 봐요. 코웃음을 치며 저희를 내쫓더니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에 넣었던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는 소송을 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엄마가 시댁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까지 압류하게 만들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제야 집으로 찾아와 울면서 빌었습니다. 새아가, 내가 잘못했다. 너희 엄마가 그러던데 네가 용서해주면 소송 철회한다고 하더라. 우리 진짜 집 압류당하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집만은 돌려다오. 제발 부탁한다. 언니, 나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그런데 집이 압류된다니. 언니, 나 좀 살려줘.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잘못은 아버지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뭐? 네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비싼 속옷 망가졌다고 나한테 하던 짓은 기억 안 나는 모양이구나. 난 너한테 할 말 없어. 뭐든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든지 해. 얘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게. 언니, 내가 못된 년이라 그랬어. 반성할게. 반성할 테니까 제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뭐라 하든 간에 예전에 저를 쫓아냈듯이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아직까지 법정소송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저를 속이고 농락한 시댁에게 복수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도 복수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발 부디 시댁 사람들이 제 복수를 달게 받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살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늘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3년 전에 그 일을 겪은 후론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남편은 늘 착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죠. 나쁜 일을 한 인간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도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늘 악하고 나쁜 인간들이 이기는 법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지만 만든 제품을 주로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있어서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각 부서별로 3명씩 차출해서 장애인 자활센터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봉사활동에 나갔어야 했죠. 당연히 모든 동료들이 황금 같은 주말에 하는 봉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봉사활동을 즐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부서가 달라서 회사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제 남편은 다른 직원들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하다가 남편과 친해져서 같이 다니다 보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이불 세탁처럼 더럽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처리했는데요. 그 덕분에 주말마다 저희들은 편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같은 부서의 언니와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재과 김대리 말이야. 자진해서 매주 봉사활동에 나가고 있는 거래. 뭐? 진짜로요? 어떻게 매주 봉사활동 나갈 수 있지? 난 한 달에 한 번도 나가기 싫어 죽을 지경인데. 글쎄, 아마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언니는 남편이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승진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빠른 승진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봉사를 대충 하고 있었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항상 시계에 가 있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불만스러운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면서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봉사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봉사시설에서 일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두꺼운 이불을 전부 다 걷어서 빨아야 한다는 거 있죠. 그날 하필이면 저와 남편 둘이서만 봉사를 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장애인 시설 관계자도 달랑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관계자분도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도 도와주지 못하신다고요?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를 둘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일도 많은데. 그냥 웃으면서 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민준 씨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준 씨가 다 할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못하겠다고 항의해야죠. 저는 그냥 하자고 말리는 남편이 짜증났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젠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씨 많이 힘들면 이불 옮기는 것만 도와주세요. 민준씨,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이것부터 옮길까요? 남편이 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봉사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좋아하게 돼서 그럴까요? 이상하게 주말마다 하는 봉사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처럼 매주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만큼 남편과 가깝게 지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저희들이 연인 관계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정말로 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착하고 여린 성격이라 너무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저번에 과로로 쓰러졌다며? 자기가 다 못할 거 알면서도 남이 부탁하면 거절할 줄 모르니까 걱정이야. 민준이는 너무 착해서 탈이지. 동생처럼 야무진 면이 없어. 네,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서방님처럼 똑 부러져야 할 텐데. 어머님 앞에서 똑 부러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서방님은 냉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죠. 당연히 자기 것을 양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익을 챙겨야 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동서는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서방님을 반반씩 섞어 놓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의 오지랖이 단점으로 보이더군요. 남편은 자선단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 단체에 기부하느라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기부를 조금만 줄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더 줄이라고? 절대 안 돼.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많이 줄인 거야.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여보,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기부하면 어떡해? 우리 이세 생각해서 조금만 하자. 시댁에서도 이 이야기로 싸우기 시작하자 서방님이 나서서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야? 민준아, 네가 아무리 주머니 털어봐야 엄발의 오줌누기야. 걔네들이 행복해지거나 출세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형수님이나 잘 챙겨. 곧 애도 생길 텐데 네 가정에 집중해야지. 그래, 네 말도 맞아.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서방님 말에 불편해하면서도 저한테처럼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동생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동생이랑은 사이가 가깝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기부금을 줄이진 않았죠. 그러다 2년 뒤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자식이 생기니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기부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더군요. 제가 무슨 통장을 만드는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통장은 우리 하늘이 위한 거야. 기부금 좀 줄이고 우리 하늘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등록금 좀 모아보려고. 나도 따로 모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 우리 같이 모으자. 앞으로 얼마씩 모으면 될까? 남편이 기부금을 줄이고 등록금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더군요. 남보다 가족들의 미래를 챙기겠다고 나서니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딸을 낳은 뒤로 몸이 약해져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젖먹이 딸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면서 보채는 딸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된 만큼 신경도 예민해졌는데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도를 넘긴 딸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도 한결 줄어들었죠. 그러다 2년 후에 서방님이 대전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주말 부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동서와 시간을 보내게 됐죠. 처음 두어 달은 매주 서울로 올라와서 동서와 저희 부부 셋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일이 바빠졌는지 서방님이 한 달에 한 번만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동서와 식사하거나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동서 사이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동서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재수씨, 네네, 지금 통화가 곤란하니까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제가 전화 받아도 된다고 말해도 나중에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저 몰래 동서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동서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없는 틈을 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죠.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서방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못 온다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시어머니 생신 축하 인사를 드리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기는 계속 일이 바쁜 거냐?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시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보면서 물으니까 동서가 깜짝 놀랐는지 어깨를 움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힐끔 주변 눈치를 보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뭔가 걱정이 있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동서가 슬며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또 제 눈치를 보며 동서를 따라 나갔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도 남편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놓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은 밥 먹다 말고 나가서 뭘 하는 거니? 네가 좀 나가봐라. 네, 제가 나가볼게요. 어머님은 식사하고 계세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동서와 남편을 찾아봤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동서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둘이 구석에 있는 난간에 걸터앉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동서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죠.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라고 오해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는데요. 여보, 여기서 뭐해? 어머님이 기다리셔. 얼른 들어와. 아, 네, 형님. 지금 들어갈게요. 근데 동서,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제가 왜 우는지 물어보는데도 동서가 급히 일어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도 들어가려고 하길래 급하게 팔을 붙잡았죠. 당신이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서가 왜 울고 있고 당신이 왜 위로해주고 있는데? 뭐 별일 아니야. 민기랑 다툰 것 같아. 근데 당신이 위로해주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말로는 동서가 어머님 생신인데 못 오면 어떡하냐고 서방님에게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회사에서 시킨 일인데 어떡하냐고 짜증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큼은 믿었는데 남편이 그냥 아무 말이나 둘러댔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며칠 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딸도 학원 가서 집에 없고 남편도 집에 없으니 동서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졌습니다.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전화를 하니 동서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밥을 먹자고요? 아, 근데 어쩌죠?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쉽다. 다음에 같이 먹자.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동서가 거절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식적인 여자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거든요. 출장을 갔다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 있죠? 게다가 생명이 위태롭다는 연락을 받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랬는데요.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옆에 동서가 누워있는 거 있죠? 들어올 때 경찰들이 있던 게 생각나 다시 밖으로 나가 경찰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붙잡고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남자가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경찰이 남편 차에 동서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출장을 간 남편 차에 동서가 왜 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해보니 남편과 동서가 불륜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이 부부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내분이라고 하고 동생분 증언에 의하면 두 분이서 몰래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요? 혹시 서방님 여기 오셨어요? 네, 선생님보다 먼저 오셔서 저희 조사에 응하셨습니다. 예전부터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불륜을요? 확실해요?
그 블랙박스 화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길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죠. 그 누구보다 착한 남편이 동서와 내연관계를 맺는 더러운 짓을 하다니 저는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방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말대로 서방님이 저보다 먼저 병원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냐고, 혹시 블랙박스 동영상은 봤냐고 물어보니까 서방님께서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형수, 나 사실 블랙박스 동영상 본 적 있어. 누가 내 차 긁고 갔길래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해보니까 둘이서 몰래 여행을 갔더라고. 이번만 간 게 아닌 것 같아. 운전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니까 형수님도 마음 굳게 먹고 이겨내야 돼. 나도 너무 기가 막혀서 믿겨지지 않지만 지금은 경찰 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믿을 수 없어요. 서방님은 왜 말씀해주지 않은 거예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으면 말씀해줘야죠.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 애들이 이혼 가정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이번만 참자. 이번만 봐주자. 용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울길래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만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며칠 후에 경찰이 사고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블랙박스를 근거로 남편과 동서가 내연관계였으며 남편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분노에 차 안절부절 못하는데도 서방님은 차분하셨습니다. 사실 전부터 남편과 동서가 수상해 보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형수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제가 대전에 내려가면서부터 민준이랑 집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 사실 전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서방님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주말 업무가 남아서 서울에 못 올라간다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일찍 끝나서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동서가 같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니, 형이 왜 여기 있어? 네가 없으니까 재수씨가 심심하다고 해서 놀러왔어.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건 아닌데 놀러올 거면 말을 하지 그랬어. 네가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가족끼리 놀러올 수도 있지. 놀랄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서방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남편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해요. 서방님의 말을 들으니 남편과 동서가 은밀하게 뭔가를 속삭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속삭이던 모습.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죠. 일단 남편과 동서가 정신을 차려야 불륜에 대해 캐묻던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딸을 맡기고 남편 옆에 붙어서 간병을 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마누라 몰래 재수씨와 재미를 보다가 천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서방님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서방님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비상구 쪽에서 서방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둘 다 의식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안심해. 하여튼 저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마음 놓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섬찟해지더라고요.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자리를 비운 날 담당 간호사가 제게 다가오더니
간호사실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간호사를 따라가자 제게 이상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분, 김민준 보호자분 동생 되시죠? 그 보호자분 진짜 이상해요. 형님분 휴대폰에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네? 서방님이요? 네, 김민준님이 병원에 실려온 첫날에 핸드폰부터 챙겼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어디 다쳤나, 숨은 붙어있나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여자와 전화통화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서방님이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숨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에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분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모님보다 먼저 병원에 올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간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보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저희 남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남편 물건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갑자기? 나 집에 두고 왔는데? 그럼 지금 가서 가지고 오세요. 대전 숙소에 있다는 말이었는데 거기까지 다녀오라고? 형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핸드폰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속도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설마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방님을 의심해요? 근데 왜 핸드폰을 보고 싶어 해? 핸드폰에 무슨 증거라도 남아있을까봐? 내가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남편 사진이라도 건지고 싶어서 그래요. 저한테 남편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나 형 사진 많이 있어. 서방님, 이렇게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너야말로 이상하다? 왜 자꾸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거지? 제발 주세요. 우리 하늘이가 가지고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서방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제발 아니길 바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제발 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대전에서 올라오는 길에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혹시 몰라서 대전에서 온다는 날에 꼭 가져오라고 전화했는데 깜빡 잊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지금 대전에 있으면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면서 끝까지 휴대폰을 주지 않더군요. 일주일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납골당과 화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유품인 휴대폰을 같이 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서방님이 남편의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두었죠. 이틀 뒤 남편의 시신이 화장 처리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목 놓아 통각하는 모습이 아내인 저보다 더 슬퍼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의 휴대폰을 복원시켜서 사진과 문자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서방님이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동서가 알게 된 순간 대전지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서방님은 내연녀와 대전에서 살림을 차렸고 서울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이 너무 수상해 보여서 대전에 내려갔다가 서방님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서가 내연녀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싸웠고 서방님에게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보, 내가 다 용서해줄게. 당신이 바람핀 거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난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뭐?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인연이랑 결혼하지 왜 결혼했냐고. 나도 후회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안 돼, 여보. 난 이혼 못해. 이러지 마, 제발. 동서는 서방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매달렸다고 해요. 하지만 서방님은 내연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동서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탁해 동생을 말려달라고 부탁했나 봅니다. 동생과 남편이 서방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고, 이번에는 남편이 대전에 내려가서 가정을 지키라고 서방님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내연녀에게 홀딱 반한 서방님이 남편에게 험악한 말을 하는 바람에 둘은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민기, 너 지금 나한테 욕했어? 너 이러다가 재수 씨한테도 욕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뭐? 이 자식이... 그래, 너 잘났다. 잘난 넌 도리 지키면서 살아. 짐승 같은 나는 개돼지처럼 아무 년하고 붙어먹으면서 살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민기야. 이러지 말고 대화하자. 어? 남편은 서방님한테도 쫓겨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문자나 전화통화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었죠. 대전에서 벗어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제 남편은 동서를 위로하기 바빴죠. 그 녹취록이 핸드폰에 다 남아있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찍힌 문자 내역을 보니 남편이 마지막 방법을 쓰러 가자고 제안한 대화가 남아있었습니다. 재수씨,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결단 내리셔야 합니다. 같이 대전으로 내려가서 민기랑 단판 지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세요. 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제 아주버님 말대로 할게요. 그날 바로 날짜를 잡아서 대전에 내려가기로 한 내용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동서를 태우고 대전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뉘우치고 내연녀를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휴대폰에는 남편이 서방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남아 있었죠. 민기야, 지금 대전에 왔어. 어디로 갈까? 땡땡 식당으로 와. 그 여자랑 같이 나갈 거니까 우리 사자 대면에서 오늘 결판 내리자. 우리 이렇게 된 거 좋게 끝내자. 재수 씨랑은 연인이었고 가족이었잖아. 좋게 끝내면 나중에 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자. 어? 그 문자를 보니까 눈물이 그치질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속은 게 아니라 서방님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른 건 서방님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의 휴대폰을 감춰버려 놓고 연기를 하다뇨. 남편의 사고도 분명히 서방님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통화, 서방님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제 예감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와 내연녀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았죠. 혹시 이 사람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왔었는데. 제가 서방님이랑 동서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주인이 무언가 생각난 눈치더라고요. 네, 기억나죠. 근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식당 주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다가 남편과 동서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을 듣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경찰들을 데리고 서방님의 집에 들이닥치자 서방님이 내연녀와 같이 낄낄거리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야? 당신네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어? 김민기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살인 혐의로 서방님의 손목에 수갑을 쥐었고 내연녀도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서방님과 내연녀는 뻔뻔스럽게도 살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경찰이 식당 주인의 진술한 녹취한 파일을 들려주자
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식당 주인 증언에 따르면 식당에 도착한 네 사람이 처음에는 크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 여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뭐?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웃기지 마. 이혼 소송에서 당신이 가진 돈 전부 다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서방님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과 동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맞선 겁니다. 이혼 소송할 변호사까지 구해뒀다는 말에 서방님과 내연녀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 밀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밀담을 식당 주인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울 숯불을 피우느라 밖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서방님과 내연녀는 누가 듣고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와, 좋게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네. 저것들이 한통속 돼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설치는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다가는 당신 돈 전부 다 날리겠는데? 내가 보니까 전현이 돈독이 단단히 오른 것 같아. 원래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찔찔 짜던 앤데 김민중 그 자식이 옆에서 바람 넣어서 그런 거야. 미친 자식. 죽여버리고 싶어. 여기엔 다 담진 못했지만 서방님은 남편과 동서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습니다. 그걸 들은 내연녀는 더 엄청난 말을 내뱉었죠. 그럼 죽여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죽일 방법 알고 있어. 식당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둘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고 하는데요. 내연녀가 약국으로 달려가자 자리로 돌아온 서방님이 동서에게 갑자기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내 잘못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 줄게. 머리 아프게 소송 같은 건 하지 말자. 뭐? 정말로? 동서는 서방님이 자리 비운 내내 울다가 눈물을 뚝 그쳤다고 해요.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살살 달래서 합의를 봤다고 하죠. 그리고 내연녀는 서울로 돌아가려는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피로회복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이거라도 드세요. 밤도 깊은데 서울까지 가시려면 피곤하실 거예요. 피로회복제 사러 약국 가신 거였어요? 갑자기 약국 가셨다길래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프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민준 씨도 아프지 마세요. 식당 주인이 아프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로회복제 속에서 뭔가를 집어넣어 놓고 착한 척 미소 짓는 내연녀의 모습이 무서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서가 서울로 출발하자 그 인간들도 급하게 차를 몰고 같은 방향을 갔다고 하죠. 남편과 동서가 처참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두 짐승을 상상하니 속이 부글거립니다. 사실 그 사고는 짐승들이 의도했던 대로 운전을 하던 남편이 약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도로 밑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생은 죽고 아내는 의식불명인데도 서방님은 여전히 내연녀와 놀아나면서 남편의 재산까지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둘에게 살인 공모를 추궁했지만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은 끝까지 부인했죠. 경찰은 내연녀가 피로회복제를 사기 위해 들린 약국을 찾아내 피로회복제를 수면제와 함께 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식당 근처에 있던 방범 카메라에서 내연녀가 피로회복제병에 뭔가를 넣는 모습도 확보했는데요. 결국 경찰 내에서 서방님과 내연녀는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남편과 동생을 살해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둘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홀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연녀 말만 듣고 친동생과 아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서방님 생각을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인간들은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항소 결과로 제발 형벌이 가벼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던 와중에 동서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사고 이전에 있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이 바람 피기 전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지? 형님, 우리 그이는 어디 갔어요? 그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우리 남편이랑 애들은 안 다친 거죠? 동서, 그게 아니라 동서에게 서방님이 바람피고 있었고 위자료 때문에 동서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동서에게는 서방님이 해외 출장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완전히 회복되면 진실을 말해줘야겠죠. 의사는 동서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걸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사실 동서를 보러 병문안을 갈 때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우리 그이는 왜 안 오는 거냐고 전화라도 해보자고 저를 보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줄 걸 그랬나 봐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후회가 되네요.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